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규봉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개의 뇌혈관 시술 어떤 게 응급일까요? 라는 주제를 통해서 저희 신경과에서 하고 있는 뇌혈관 시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서 제가 임상 현장에서 주로 접하게 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떤 게 응급일까요? 사실 치료를 요하는 모든 질환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다 응급일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과 비응급을 나누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분 1초를 시급하게 다투는 병일수록 조금 더 응급에 가까울 것입니다. 어떤 게 응급일까요?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번, 갑자기 발생한 한쪽 팔다리 힘의 저하. 이건 뭔가 빨리 응급실에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 증상.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말이 잘 안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한쪽 팔다리 힘의 저하가 10분 정도 지속됐다. 호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니까 응급실 안 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심한 두통. 편두통이 조금 더 심해진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응급을 요하는 질환일 수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과 뇌출혈의 증상일 수가 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도 뇌경색과 뇌출혈이 뇌의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에 오게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과성 대뇌 허혈이라는 증상으로 아무 처치를 안 하고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추후 뇌경색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3번도 응급에 속하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심한 두통은 뇌출혈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뇌졸중이 의심되는 증상을 경험을 하게 되면은 빨리 응급실에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밤이 늦었으니까 오늘 하루는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가봐야겠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ime is brain. 직역을 하면은 시간은 곧 뇌다. 이 그림은 제가 챗 GPT한테 Time is brain이라는 주제로 그려달라고 한 그림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가 빠르게 녹아져서 없어지는 그림을 아주 잘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혈관이 막혀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게 되면은 1분째 이미 뇌 세포의 손상이 시작이 되고요. 5분이 지나면 뇌가 영구적으로 빠르게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응급실에 빨리 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빨리 오셔야 저희들이 뭐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뇌경색이 발생 후 4.5시간 이내에 오시면은 혈전 용해제라는 약물을 투여할 수가 있고요. 24시간 이내에 오시면은 막혀 있는 혈전을 기계적으로 끄집어내는 혈전 제거술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신경과에서 하고 있는 뇌혈관 시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목과 뇌의 혈관을 이제 도식한 그림이고 이게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경동맥입니다. 경동맥이 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뇌 쪽으로 가게 돼서 이제 뇌 안에서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대뇌 동맥과 전대뇌 동맥으로 나뉘게 되고요. 목 뒤쪽에서는 척추혈관이 목을 따라 올라가면서 이제 중간에 기저동맥으로 합쳐지게 되고 이제 머리 뒤쪽에 혈액을 공급하는 후대뇌 동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머리 안쪽 혈관에 심한 협착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협착을 넓혀주는 풍선 확장술이라든지 스텐트 삽입술을 할 수가 있고요. 경동맥이나 척추동맥에 심한 협착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스텐트나 풍선 확장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전이 갑자기 뇌동맥을 막았을 때는 이제 혈전을 인위적으로 빨아내거나 그리고 스텐트를 이용해 가지고 혈전을 끄집어내는 응급 혈전 제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시술이 응급하게 필요할까요? 사실 모든 뇌경색 환자분들에게서 시술을 하는 건 아니고 또 시술이 필요한 모든 뇌경색 환자분들에게서 꼭 응급하게 시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번 급성 큰혈관 폐색 24시간 이내. 이거는 MRI 혈관 사진인데요. 오른쪽 왼쪽 반대입니다. 오른쪽 중대뇌 동맥이 꽉 막혀 있는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위로 올라가는 경동맥이 아예 꽉 막혀 있는 그림입니다. 세 번째는 뒷머리 혈관 중에 하나인 기저동맥이 막혀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큰 혈관 폐색이 있을 때 24시간 이내이면 저희들이 응급 혈전 제거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큰 혈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작은 혈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술 기구들이 작은 혈관까지 도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작은 혈관들은 연약해서 잘 터지기 때문에 시술을 잘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큰 혈관 폐색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증상의 악화, 불안정성을 동반한 심한 협착. 첫 번째 그림은 중대뇌 동맥에 심한 협착이 있는 그림이고요. 두 번째는 뒷머리 혈관의 기저동맥이라는 곳에 심한 협착이 있는 그림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들이 익숙한 경동맥에 심한 협착이 있는 그림입니다. 모든 이제 심한 협착을 동반한 뇌경색으로 환자분들이 왔을 때 응급으로 시술을 하진 않습니다. 특히 두 개의 동맥에 심한 협착이 있을 때는 시술 합병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1차적으로 약물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의 증상이 계속 악화가 되거나 증상이 왔다 갔다 하거나 뇌경색이 계속 재발한다 이러면은 응급으로라도 시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저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혈관조영실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시암이라고 하는 이제 엑스레이 장치를 통해서 이제 뇌혈관 안에 조영제를 주입하고 이게 사진을 보게 되면은 혈관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저희들이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머리를 여는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대퇴동맥을 통해서 이제 도입관을 넣고 그 안을 통해서 여러 기구를 넣어서 대동맥을 통해서 목에 있는 동맥을 통해서 이제 뇌 혈관까지 가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환자가 누워 있게 되겠고 저희들은 환자 오른쪽에서 서서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시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퇴동맥에 도입관을 넣고 이 도입관을 통해서 이제 혈관 조영술을 할 수 있는 카테터도 넣고 혈전을 직접 빨아들일 수 있는 흡인 카테터도 넣고 혈전을 걸어서 끄집어낼 수 있는 스텐트도 넣게 되는 것입니다. 혈전 제거술 실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먼저 대퇴동맥에 도입관을 넣어야겠죠. 도입관을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이드 와이어를 먼저 넣어서 이걸 가이드 삼아서 도입관을 넣게 됩니다. 지금 도입관을 넣었고 이제 그 도입관을 통해서 여러 기구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기구들이 올라가기 전에는 이렇게 가이드 와이어를 먼저 대동맥까지 보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걸 가이드 삼아서 이제 굵은 도관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굵은 도관이 대동맥까지 올라왔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왼쪽 반대입니다. 오른쪽을 찾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이시거나 혈관이 너무 구불구불하거나 그리고 동맥경화가 심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길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이드 와이어가 지금 길을 찾으려고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예, 아직도 길을 못 찾고 있고, 예, 아직도 못 찾고 있고, 예, 드디어 길을 찾았습니다. 오른쪽으로 지금 가이드 와이어가 넘어가고 있고, 이제 경동맥까지 가이드 와이어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가이드 와이어를 통해서 이제 굵은 도관도 경동맥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제 혈관이 어디가 막혔는지 혈관 조영술을 해보게 됩니다. 혈관 조영술을 해봤을 때 이제 중대뇌 동맥 끝부분이 막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저희들이 이런 미세 가이드 와이어를 막 혈전이 있는 위치까지 올리게 되고
그거를 가이딩 삼아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흡인을 할 수 있는 흡인 카테터가 혈전까지 와서 이렇게 혈전과 맞물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흡인 카테터의 뒤에 있는 펌프에 음압을 걸게 되면은 이제 혈전이 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음압을 걸고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카테터를 조금씩 뒤로 빼고 있습니다. 그럼 혈전이 같이 딸려 나올 것입니다. 이제 잘 딸려 나왔는지 혈관이 잘 뚫렸는지 다시 보기 위해서 혈관 조영술을 한 번 더 하는 사진이고, 예, 안타깝게도 여기 있는 혈전은 끄집어 나왔으나 그 혈전 덩어리가 조금 날아가면서 끝부분이 또 막혀 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 한 번 더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번에는 스텐트를 사용해서 혈전을 좀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지금 스텐트가 미세 카테터를 통해서 혈전이 있는 부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미세 카테터를 벗기면은 이렇게 스텐트가 펼쳐지게 됩니다. 스텐트가 펼쳐지면서 혈전이랑 맞물리게 되고, 스텐트를 천천히 이제 밑으로 잡아당기면 혈전도 같이 딸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스텐트를 밑으로 끌어당기고 있고 혈전이 아마 끌려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혈관 조영술을 해보면 이렇게 혈관이 잘 뚫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전 제거술을 다 하면은 이제 대퇴동맥 천자 부위는 기구로 막고 이렇게 시술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임상 현장에서 주로 접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뇌경색이라서 입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환자랑 환자 보호자분들께 말하면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흔하게 하십니다. 아, 그러면은 뇌졸중이 아니고 뇌경색인가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이고, 왜냐하면 뇌졸중과 뇌경색이 많이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뇌졸중은 뇌경색의 그런 상위 개념이고, 뇌졸중 안에 이제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는 뇌출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다른 말로 허혈 뇌졸중이라고도 하고요, 뇌출혈은 다른 말로 출혈 뇌졸중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증상 발생하자마자 왔는데 뇌경색이 왜 이리 심한가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뇌경색 증상이 발생하자마자 일단 빨리 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은 환자분 뇌경색 증상이 생기자마자 바로 응급실로 모시고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환자분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보호자분께서는 굉장히 억울하실 것입니다. 증상 발생하자마자 왔는데 왜 뇌경색이 이렇게 심한가요? 이게 뇌경색의 참 위험한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단 뇌경색 자체는 전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의 위험한 점이고, 두 번째는 애초에 뇌경색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작게 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처음부터 뇌경색이 이렇게 커다랗게 와서 저희들이 간혹 손을 못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응급실을 빨리 오지 말라는 거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응급실로 빨리 오셔야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뇌를 더 살릴 수 있는 기회라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뇌경색이면 수술을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도 종종 받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뇌출혈에서 수술하는 장면을 많이 보셔가지고 환자랑 환자 보호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뇌경색, 뇌출혈 모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약물 치료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안에 고인 피를 빨아들이는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피가 나는 부위를 머리를 열고 직접 들어가서 클립으로 찝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혈관 내로 들어가서 피가 나는 부위를 아예 코일로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경색에서 수술을 맨 뒤로 보낸 이유는 1차적으로 뇌경색은 수술을 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장폐색 같은 경우에는 그 장폐색이 생겨서 장이 괴사가 왔을 때는 이제 죽은 장 조직이 몸 안에 계속 있으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가지고 장을 절제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뇌경색은 기본적으로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그 죽은 뇌 조직을 덜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24시간 내에 혈전이 응급하게 막혔다 하면은 혈관 내 시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뇌가 심하게 부었을 때입니다. 저희들 팔에 상처가 나면은 이제 피도 나고 그 상처가 붓게 됩니다. 죽은 뇌 조직도 똑같습니다. 죽은 뇌가 죽어버리면은 그 뇌도 부어버리고 이렇게 만약에 그 죽은 뇌 조직이 너무 광범위하다 이러면은 심하게 붓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정된 두 개의 공간에서 심하게 붓게 되면은 정상적인 반대쪽 뇌도 같이 눌러버릴 수가 있어. 그럴 때는 뇌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두개골을 절제해서 뇌가 바깥으로 부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극히 일부분의 환자분들에게서만 수술을 하고 뇌경색은 대부분 약물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일단은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환자분들에게 어떻게든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하셔가지고 제가 작은 혈관이 막혀서 생긴 뇌경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것도 시술로 뚫을 수 없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중대뇌동맥에서 분지되는 이런 작은 혈관들이 있는데요. 이런 작은 혈관들은 1mm도 채 안 되게 굉장히 그 직경이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혈전을 빨아들여서 끄집어내는 이제 흡인 카테터 같은 경우에는 한 2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술 기구가 여기까지 들어가기가 힘들고요. 이거보다 더 작은 미세도관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작은 혈관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 기구만으로도 잘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작은 혈관까지는 뚫지를 않습니다. 약물을 복용하면 뇌경색이 치료가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환자랑 보호자분들이 일단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뇌경색도 이제 약물 치료를 하면 치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죽은 뇌조직은 치료를 한다고 해서 살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어떤 명의가 와도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뇌경색 환자분들에게서 약물 치료를 하는 목적은 뇌경색이 진행하는 것을 방지를 하고 추후에 뇌경색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를 하는 2차 예방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혈전이 생겨서 뇌경색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피를 물켜서 혈전이 덜 생기게 하는 항혈수판제와 항응고제를 복용하셔야 되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뇌경색의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인자들을 조절하는 또 약물을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뇌졸중 이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원하시는 분들이 꼭 묻는 질문인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많은 부분 뇌경색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뇌경색이 재발해서 오시는 분들은 약을 제대로 복용을 안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뇌경색이 이제 뇌혈류가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탈수에 주의하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그래서 심한 사우나라든지 너무 땀을 뻘뻘 흘리는 운동은 좀 자제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뇌경색 환자분들이 피를 물키는 약을 많이 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멍이나 혈종이 생길 수 있는 외상에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뇌졸중 증상이 생기면은 무조건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약만 잘 먹으면 그럼 뇌경색 재발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뇌졸중 자체는 30일 내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이고요. 뇌경색 약물을 잘 드신다 하시더라도 이제 30일째 재발률이 2% 정도 되고 5년 누적 재발률은 한 16%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잘 드심에도 뇌경색이 한번 생겼던 분은 절대 안심을 하시면 안 되고 뇌졸중 증상이 생기면 바로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뇌경색 후유증은 언제쯤 좋아지나요? 왜냐하면 환자 보호자분들은 뇌경색 후유증이 빨리 좋아지시는 줄 알고 저한테 계속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후유증이 좋아지는 것을 좀 멀리 봐야 됩니다. 일단 한 6개월째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40에서 65%가 6개월째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이 혼자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NIHSS 이게 뇌졸중 평가 척도인데 점수가 낮을수록 환자 상태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 상태가 처음에 괜찮으면은 나중에도 괜찮고 회복이 더 빨리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능 회복은 대부분 첫 주에 일어나지만은 6개월까지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6개월까지는 좀 경과를 봐야 됩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는 거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후유증으로 고착화될 수가 있습니다. 기능 회복이 대부분 첫 주에 일어나기 때문에 초기 재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경동맥 협착에 미리 스텐트를 넣어 놓으면 뇌경색 예방이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외래를 보게 되면은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협착이 있다고 저희 신경과 외래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인자 관리하면서 경과를 좀 보자 하시면은 환자분들은 자기는 뇌경색이 너무 걱정된다고 그냥 스텐트 미리 넣으면 안 되냐고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경동맥 스텐트뿐만 아니라 뇌혈관 시술 자체는 그 모든 것이 고위험 시술입니다. 혈관 안에 기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구가 혈관을 찢으면은 혈관 박리나 뇌출혈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긁어 부스럼을 만들면 그 긁어 부스럼 맞는 것들이 뇌동맥으로 날아가서 추가적인 뇌경색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위험 시술이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서만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됩니다. 경동맥 협착 50% 미만이면 그냥 위험인자 조절로만 충분합니다. 하지만은 50% 이상 넘어갔을 때는 저희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물키는 항혈소판제도 추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70% 이상이 되고 환자분 뇌경색도 있고 안 그러면 일과성 대뇌 허혈 증상도 있다. 이러면은 시술이나 수술을 이때 고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스텐트를 미리 넣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예, 강의를 마치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뇌졸중 증상이 의심되면은 지체 없이 응급실로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뇌는 빨리 죽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혈관 내 시술은 그 이득과 위험성을 따져 선별된 환자에게만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 이후에도 위험인자 관리와 규칙적인 약물 복용이 중요합니다. 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들을 좀 읽어 드릴게요.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뇌 동맥류 4mm가 있는데 코일 색전술이 필요할까요? 어느 정도 기다렸다 해도 될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한 4mm 정도면은 뇌동맥류가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5mm 이상부터는 저희들이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하지만 작은 뇌 동맥류라 하더라도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4mm라 해도 코일 색전술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같은 위치, 같은 크기의 뇌 동맥류라 하더라도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코일 색전술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뇌 동맥류라 하더라도 잘 터지는 이제 뒷머리 혈관에 있는 그런 뇌 동맥류라든지 안 그러면은 이제 전교통동맥이라고 하는 잘 터지는 부위입니다. 그쪽에 있는 뇌 동맥류는 일단 시술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같은 위치, 같은 크기라 하더라도 뇌 동맥류가 너무 길쭉하게 생겼다거나 안 그러면은
동그랗게 생기면 좋은데 거기에 동그라미 뒤에 하나 더 동그라미가 더 튀어나와 있어서 뭔가 저 작은 동그라미가 터질 것 같이 이상하게 생긴 거는 빨리 시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뇌경색 아버지께서 인생 후반전 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력이 있을까요? 평소에 뇌경색 예방을 위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예, 가족력이랑 완전히 연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청자분께서도 뇌경색 예방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술, 담배 자체가 뇌경색의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술, 담배는 한 방울, 한 연기라도 안 좋습니다. 일단 무조건 끊으시는 게 좋고요. 고혈압이 있다면 고혈압을 빨리 조절하시고 고지혈증이나 고당뇨가 있다면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러블리 수지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뇌출혈은 정말 무서운 병인 것 같습니다. 저도 100% 동감하고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뇌출혈은 뇌경색과 증상이 많이 겹칩니다. 하지만은 뇌출혈은 피가 나서 뇌압이 올라가는 병이기 때문에 뇌경색 증상과 더불어 이제 의식이 저하된다거나 심한 두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뇌졸중, 뇌출혈과 뇌경색을 모두 포함하는 뇌졸중 증상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진다거나 말이 어눌하다거나 하고 싶은 얘기가 제대로 안 나오는 언어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지럼증 자체도 이게 이석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뇌경색이 생겨서 중추성 어지럼증으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한 심한 어지럼증은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낚시하는 아재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개두술은 뇌를 살짝만 잘못 건드려도 후유증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개두술은 어느 정도로 안전한가요? 예, 모든 수술 자체는 수술 합병증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합병증을 합해서 한 5%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두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개두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개두술이 꼭 필요한 환자들은 사실 후유증 같은 거를 크게 고려하는 것이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뇌경색이 큰 환자들이고 사실 개두술을 한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다시 걷거나 그리고 의식을 차리거나 그런 거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존 목적으로 단순히 환자를 살리는 목적으로 개두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두술과 관련된 후유증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영도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큰 혈관은 시술이나 수술하지만 작은 혈관 경색된 경우 어떤 치료를 하는지요? 예, 말씀드렸듯이 작은 혈관이 막혀서 생긴 뇌경색은 뇌경색 초반에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혈관에 뇌경색이 생기면서 이제 혈류를 제대로 공급을 못하니까 뇌경색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그 환자분 증상도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반부터 피 물키는 약 항혈소판제를 바로 투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액 공급을 원활히 해서 뇌혈류를 좋게 하는 수액 치료도 하게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자분 증상이 계속 악화된다.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혈압을 올려서 뇌혈류를 더 좋게 하는 그런 승합제를 쓰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뇌경색 진단 후 수술을 받으면 재발 위험이 줄어드나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뇌경색 자체는
수술하는 질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심한 협착이 있을 때도 이제 선별된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스텐트 삽입술이나 이제 풍선 확장술을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스텐트를 안 넣은 사람들보다는 이제 재발 위험이 조금 더 줄어들 것입니다. 발리 가복파 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혈전 제거술과 혈관 확장술을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나요? 당연합니다. 혈관이 꽉 막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혈전을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냈는데 거기 끄집어낸 그 자리에 심한 협착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스텐트를 하나 넣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백의 품격 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가장 추천하는 뇌혈관 시술은 어떤 건가요? 가장 안전한 건 스텐트인 건가요? 예, 일단은 그 시술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심한 협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풍선 확장술이나 스텐트 정도인가 다인 것 같은데, 보통 그 하나하나를 각각 하지는 않고요. 일단 풍선 확장술로 어느 정도 기구가 들어갈 위치를 넓혀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텐트를 넣는 거라 가지고 그냥 풍선 확장술과 스텐트는 그냥 하나의 시술 개념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블루보틀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뇌혈관 스텐트 시술 후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십니다. 스텐트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병원에 다시 가봐야 할지, 단순한 후유증이라 진통제를 드시면서 좀 있어야 될지 궁금합니다. 스텐트를 넣어서 인위적으로 혈관을 확장한 거기 때문에 초반 몇 주에는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다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뇌경색 때문에 생긴 통증이라 하면은 그 통증이 좀 오래 갈 수가 있어서 그게 어떤 통증인지가 조금 감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섬섬옥수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열흘 전쯤 뇌혈관 조영술을 했는데 시술 후부터 지금까지 시술 부위 아래 허벅지 통증이 있습니다. 처음에 허벅지 통증만 있었는데 5일 전쯤부터 시술한 다리 무릎이 아프더니 허리와 골반까지 아픕니다. 지금은 무릎이 저린 느낌도 있고요. 조영술 부작용일까요? 병원 빨리 가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뇌혈관 조영술을 하고 그냥 손으로만 지혈을 했는지 안 그럼 기구를 통해 지혈을 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위에 질문 보여주세요.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대퇴동맥을 천자를 하고 그 천자한 부위를 다시 막게 되면은 대부분은 그 천자한 구멍만 막히겠지만 간혹 가다가 부작용이 일어나면서 대퇴동맥 전체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처음에는 허벅지 통증만 느끼다가 점점 그 시술받은 다리 전체적으로 뻐근한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문제가 혈관이 다 아예 막힌 게 아니더라도 시술한 부위에 그 피가 조금씩 새면서 혈종이 생기더라도 환자분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건진 모르겠지만은 병원을 빨리 가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냥냥님, 뇌영양제라는 주사나 약도 효과가 있나요? 인터넷에 뇌영양제라는 게 많이 돌아다녀서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은행잎 추출물이라고 하는 진코가 있습니다. 사실 다기관 대규모 연구는 굉장히 적고요. 이제 단일 기관에서 소규모로 한 연구들이 있는데 어지럼증이라든지 이제 치매 예방에 약간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뇌영양제 자체가 뇌경색이 생긴 사람들에게서 항혈소판제랑 같이 드셔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연구로는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출혈 위험성을 더 높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하고 드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문제가 이게 급여가 안 될 수가 있어서 이제 그 경제적 사정도 고려하시고 영양제를 고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건강이 최고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42세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은 남성입니다. 뇌경색 위험이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던데 왜 그런지 기전을 알고 싶습니다. 예, 심방세동은 뇌경색의 고위험 인자입니다. 심방세동이 있게 되면은 심방세동이 하나의 부정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잘 뛰어야 되는데 심방세동이 있으면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도 제대로 못 뛰고 박출률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 심장 안에 혈류가 저류가 되게 됩니다. 저류된 혈류는 혈전을 잘 생성하게 되고요. 그런 혈전들이 이제 심장을 나와서 이렇게 대동맥을 타고 목동맥을 타고 이제 뇌혈관으로 가서 뇌혈관을 딱 막으면은 이제 뇌경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경색 기전 중에 하나가 심장 색전 뇌경색인 것입니다. 호두 과자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3번 정도 왔었는데요. 다발성 혈액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뇌경색과 혈액암과 관련이 있을까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암 자체가 뇌경색의 위험인자 중에 하나고요. 암이 생기게 되면은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피가 끈적하게 되게 됩니다. 그 피가 끈적하게 되게 되면은 혈전이 잘 생기고 그것 때문에 뇌경색이 생긴 경우가 많은데 아마 암 때문에 생긴 뇌경색은 굉장히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예방 치료를 잘하고 피 물키는 약을 잘 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계속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도 계속 재발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암 자체가 피를 끈적하게 하기 때문에 뇌경색이 잘 생기게 됩니다. 네버올드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뇌경색 치료 후 재협착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재협착의 원인과 증상이 궁금합니다. 너무 무섭네요. 멀쩡한 제가 몇 퍼센트라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멀쩡한 혈관보다 이미 동맥경화가 진행된 그런 혈관에서는 재협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맥경화의 원인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협착의 원인, 그냥 동맥경화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술과 담배는 끊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고지혈증이 동맥경화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고지혈증 수치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와 많은 연관이 있어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제가 말씀드린 뇌경색의 위험인자, 고혈압 당뇨가 재협착의 위험인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재협착이 오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은 뇌경색이 오는 증상이랑 똑같습니다.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하거나 하고 싶은 얘기가 제대로 안 나는 언어마비 증상이 있거나 재협착이 온다고 뭐 통증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뇌졸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영도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건강검진에서 열공경색이 있음을 알고 외래 진료 신청했는데
4월 1일에 있어서 기다리고만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중에 뇌 정수리 부분이 묵직하면서 맑지 않은 느낌과 어지럼증을 종종 느끼고 있어요. 사실 불안합니다. 개인 병원이라도 바로 가보는 것이 좋은가요? 제가 PPT에서 이 내용을 빠뜨렸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 외래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두통이 있는데 뇌경색이 걱정됩니다.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사실 두통이 있으면 뇌출혈을 걱정을 하시긴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제 50세 이후에서 갑자기 생긴 심한 두통은 정말 뇌출혈이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고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뇌 정수리 부분이 묵직하면서 맑지 않은 느낌과 어지럼증, 이런 것은 사실 뇌경색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고요. 증상만으로 봤을 때는 그냥 흔히 말하는 긴장성 두통, 1차성 두통일 가능성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두통이 심하지 않으면은 그냥 외래 날짜를 기다리시고요. 지금 두통이 점점 심해지거나 갑자기 확 심해진다 그러면은 빨리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0대 아버지가 뇌혈관 협착을 진단받았습니다. 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데 만성 질환이 관리가 잘 되면 시술 받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시술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머리 안에 있는 혈관은 시술 합병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협착이 있더라도, 뇌경색을 동반한 협착이 있더라도 일단은 내과적 치료, 약물 치료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이 관리가 잘 되더라도 협착의 정도가 심하면은 충분히 뇌경색이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뇌경색이 계속 재발을 하거나 증상이 계속 심해지거나 그러면 이제 시술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백의 품격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어마비 증상이 왔을 때 골든타임은 얼마나 될까요? 동네 신경과로 가도 될지 무조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가야 할지요? 일단은 그 의료진한테 가는 것이 중요를 하고요. 동네 신경과 같은 경우에는 MRI 기계가 있는 동네 신경과를 가면 빨리 뇌졸중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보통 동네 신경과는 그런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큰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혈전 용해제 같은 약물 같은 경우에는 동네 신경과에 잘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뇌경색 발생 후 4.5시간 내에 오시게 되면은 혈전 용해제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언어마비 증상이 생기면은 일단 빨리 대학병원 응급실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상 없이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뇌출혈은 외상 없이도 충분히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뇌출혈을 나눌 때도 외상성 뇌출혈과 비외상성 뇌출혈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출혈은 결국에는 혈관이 이제 동맥경화라든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딱딱해지고 연약해지면서 혈관이 터져서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뇌경색에서 말씀드린 위험인자들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되고, 특히 고혈압 때문에 뇌출혈이 잘 생기기 때문에 고혈압도 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인생 후반전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뇌혈관 건강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생활 습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경과 교수님들은 절대 하지 않는 행동 같은 것도 있을까요? 예, 저는 일단 술, 담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모임에서 아니면은 술, 담배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뇌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심장 혈관이랑 뇌혈관이랑 다 연결돼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결국엔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결국에는 그 인생의 낙이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먹는 것까지는 뭘 자제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으면 그런 것들 조절을 잘 하시고요. 비만이 있으시면은 비만도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으시고. 저도 아직 운동을 안 하는데 저도 조금 적응을 하고 나면은 이제 운동을 좀 시작해 볼 예정입니다. 예. 윤희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인이 뇌졸중으로 미국에서 40년 넘게 사셨는데 영어를 다 잊어버리셨어요. 회복이 가능한가요? 제 생각엔 언어 영역에 뇌졸중이 크게 오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뇌경색은 6개월이 지나면은 후유증이 어느 정도 고착화 됩니다. 이미 40년이 지났다고 하면은 그건 후유증으로 남을 가능성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HL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47세 90kg 정도 운동은 꾸준히 하고 술만 합니다. 고혈압약 가장 약한 거 하나를 먹고요. 추운 겨울에는 약 먹어도 135에 95 정도인데 혈압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될까요? 너무 낮추면 나중에 막힐 수 있지 않을까요? 주치께서도 일단 유지하자는데 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직 뇌경색이 오시지 않으셨으면은 한 이 정도로 유지하셔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운동 꾸준히 하시고 있고 그 외람될 말씀이지만 살만 조금 빼시면은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뇌경색이 왔다, 특히 작은 혈관에 뇌경색이 왔다 이러면은 저희 지침에서는 130 밑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태에서는 이 정도로 유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영도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2023년 9월 5일 외래진료 전 혈액 검사하고 혈압 재고 일어나는 순간 넘어져서 전신을 다쳤는데요. 이날 LDL 수치가 평소 88 정도였는데 160으로 오른 걸 나중에 알았어요. 이렇게 평소와 다르게 LDL 수치가 높아진 것이 열공경색을 일으켰나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예, 그 LDL 수치가 높아진 것이 하나의 뇌경색의 위험 인자가 될 수는 있는데 열공경색을 직접적으로 그때 일으켰는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생각보다 많은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너무 저에게도 유용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Time is brain.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뇌경색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고 발생하면 환자분들의 뇌는 급격하게 빠르게 죽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이것저것 재지 말고 일단 응급실로 바로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응급 진료비라든지 그런 것은 2차적인 문제고 일단 사람이 먼저지 않겠습니까? 일단 응급실로 바로 오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입니다. 예, 이때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